네, 오늘도 제주의 역사 속으로 꾸덕꾸덕 걸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승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진실입니다. 네,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아서 이번 주도 좀 전쟁 얘기 해볼까 하는데 진실 씨는 6.25 전쟁 주역이 또 제주에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아, 혹시 오늘 그분 얘기하시려고 하시나? 제가 하나 뭐 보여드릴까요? 자, 아, 이건데 네. 이 하나가 방위 훈장이고 가운데 게 을지무공 훈장, 마지막 게 미국 은성 훈장이에요. 아, 은성훈장. 혹시 강승우 중위님 아니세요? 맞아요. 우리 동네에 이 근처거든요. 명예도로도 있고 또 동상도 많이 세워져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이 전쟁에서 어떤 활약을 했는지는 실은 잘 모르거든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강승우 중위와 인연이 깊은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두 분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두 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강승우 중위 유일한 혈육이며 현재 대한민국 전물공경유족회 제주 지부장을 맡고 있는 강응봉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리고요. 저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재향군인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자문위원을 맡으면서 6.25 전쟁에 대해서 14권의 책자를 썼습니다. 제 이름은 정수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지부장님께서 또 강승우 중위의 아드님이시군요. 네. 아니 그러면 강승우 중위 고향이 정확히 제주 어딘가요?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시흥리 51번지에서 아버님 태어났었습니다. 성산읍 시흥리요. 네, 네. 그럼 몇 년도에 태어나신 거예요? 1930년 12월 23일생입니다. 그리고 입대는 또 그럼 언제 하신 거예요? 이때는 1950년 6.25가 일어나서 바로 한 두 달 후에 입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살의 나이에. 20살 나이에 입대를 한 거죠. 그러면 강승우 중위, 뭐 아버님이 되시겠지만 입대 전의 삶은 어떠셨을까요? 커오면서 동네 분들이 아버님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후에 이제 시흥 마을에서 야학당을 개설을 해서 젊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문명 퇴치를 해서 아주 선구적 역할을 했죠. 요즘 말하면은 낮에는 어머니 아버지 일을 도우면서 청년 운동을 가담을 해서 열심히 청년 개봉을 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긴 데는 요즘 얘기하는 새마을 운동이 선구자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영웅들을 보면 보통 주위에서 다 그 평판이 다 좋아요. 그러니까요. 또 주경야독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정 작가님도 혹시 강승우 중위님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바가 있으세요? 광복 후에 이제 육지도 마찬가지지만 제주도는 야학운동이 일어납니다. 왜? 한글을 배워야 되니까. 한글을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초가집 마루에서 부녀자들 전부 집합해서 이제 기억, 니은하고 가르칩니다. 그런 것을 주로 이제 가르치고, 뭐 낮에는 이제 제주도 농촌이니까 부모님 따라 농사를 지어야 되고, 또 그 청년들과 같이 청년 활동을 해야 되고, 마을 발전을 위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였다 하는 이야기를 증언을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면 전장에 무조건 나가야겠다 이런 약간 강한 애국심도 있었던 것 같고요. 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장에 나가게 됐는지 화면을 통해 잠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그는 청년의 활동과 함께 생활 개선 운동 등 마을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펼칩니다. 그중 그가 가장 중점을 두었던 건 바로 나라 잃은 서름을 달래줄 문맹으로부터의 탈출이었습니다. 야학을 열어 마을 주민들에게 글을 가르쳤던 거죠. 그러던 중 1950년 6월 25일
평온한 일요일 새벽을 포성으로 깨운 민족 상잔의 대비극 한국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로부터 2개월 후 아이고야, 이거 전쟁이 난지 이거 언제고 이거. 벌써 2달이 지나도 끝내질 않음저 이 육진 말 그대로 난리된 햄신 게. 개매 마신 게 이거 어떠하면 좋을 건구야. 아이고 걔도 이리 제주도까진 쳐들어오지 않을 테주야. 아직 안전한 상태는 아닌 모양이다. 격인 그건데 어머니, 아버지 저 군대 가셨구다. 아이고야 군대? 군대? 아이고야 네가 무사게. 아이고 이대나 하면 죽나하는데 네 꼬장 군대 안 가도 된다게. 아이고 이 난리통에 군대 갔다니 우리 집 대가 끊어진다게. 안 된다 승우야. 그런 생각이라 아이고 호검도 하지 말라. 어머니, 전쟁터에 갔다고 다 죽는 것도 아니고 나라가 이 난리인데 어떤 가만히 식구가 저 갔다 오구다. 소나임은 당연히 군대는 가사주 경원디 지금은 하도 상황이 위험한 상황이 하지 않음시냐. 너무 걱정하지 마십사. 나라가 어시면 우리도 어심이 있게. 나 대기 오구다. 아이고 승우야. 아이고 승우야 안 된다. 가지 마라 승우야. 아이고 승우야. 1950년 8월 육군 보병학교에 자원 입대한 강승우. 이후 그는 부산 동래의 육군 보병학교 갑종 간부 제7기로 입교해 6개월 동안 군사교육 및 전술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1951년 12월 소위 임관과 동시에 백마고지를 방어하던 제9사단 30연대 소속 소대장으로 배속됩니다. 와,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바로 떠나셨네요. 강성훈 중위가 특별했던 게 바로 저런 점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투철했던 반공정신 하나로 1950년 6.25가 발발하자 아주 격분한 나머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싶어서 군에 자원 입대한 게 1950년 제가 알기로는 8월 1일 날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병으로 잠시 근무하다가 1951년 6월에 보병학교 지금 말하는 갑종 7기로 입교를 해서 12월 8일 날 졸업을 합니다. 졸업과 동시에 소위로 인관을 받아가지고 제9사단 30년대 1대대 소대장으로 인관 배속되게 됐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반 사병으로 그렇죠. 근무를 예. 하다가 예. 나중에 육군 소위로. 근데 이렇게 자진 입교한 게 강중위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당시 제주 분위기는 어땠나요? 아이고 제주 분위기는요. 이 한 목숨 나라를 위해서 바치겠다고 하는 결의가 왕성했습니다. 제주도는 이 젊은이들이 총궐기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지금까지 소삼 사건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태 때문에 오해도 받았지만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겠다 해서 이제 학생은 학생대로 7월 30일 날 관정광장에서 총궐기 대회를 열어서 나가자. 또 일반 주민은 일반 주민대로 혈서를 쓰면서 나가자. 그때는 동국민학교라고 했습니다. 그건 성산리에 있었는데 거기 선생님이 총 6분이 있었는데 4분이 혈서를 썼습니다. 선생님 4분이. 혈서를 썼어요? 혈서를 와. 군입대. 또 이제 오연중학생 11명이 연서로 혈서를 또 씁니다. 네. 그리고 이곳저곳 혈서를 쓰면서 이제 군에 가야 되겠다. 참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 몸 바쳐서 싸우겠다 하는 결의가 그때 충만했고 오죽해야 여성까지 123명이 해병대로다가 출전을 그때 할 정도니까 이게 그 분위기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좀 애국의 섬으로 이렇게 등장을 그때 했죠. 그래서 나라를 지킨 겁니다. 아니 또 그 학도 돌격대라고 있다고요? 학도 돌격대가 145명으로 구성이 이제 7월 달에 됐는데 그 자진해서 나가겠다고 이제 한 겁니다. 그거는 이제 미리 그 자체적으로 훈련, 제식 훈련 같은 훈련을 했습니다. 145명으로 구성됐는데 이제 나가 싸우자. 이제 어디로 가 싸우느냐? 우리는 가까운 광주로 광주에 있는 보병 5사단으로 합류해서 싸우자. 그렇게 했는데 광주 5사단이 이제 철수를 인군이 너무 빨리 들어오니까 빨리 철수를 해버렸어요. 7월 23일 날 욕지도라고 하는 충무 욕지도로 이제 철수를 해버리니까 거기에 가지를 못하고 전부 해병대로 들어가요. 그럼 제주에서 나간 그런 우리 뭐 청소년들이나 예. 이제 뭐 자진 입대를 한 분들 예. 어떤 전투에 참전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선 육군보다도 해병대가 먼저 나갔습니다. 해병대가 이제 8월 5일 날 1,500명 정도를 제주 농업학교하고 모스포에서 그래도 그 훈련을 한 15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해병대 4기가 8월 30일 날 입대했는데 이건 훈련도 없고요. 여군 126명은 8월 31일 날 입대를 했는데 전부 부산으로 옮겨서 12일 날 인천 상륙 작전으로 작전을 하는 배를 탑니다. 그럼 인천 상륙하고 그 다음에 뭐 수도 탈환 이제 해야 되고 이게 해병대가 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북진 작전을 이제 했지요. 이제 원산 함흥지구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제일 유명한 전투가 이제 도도산 전투라고 해서 강원도 양구했는데 그 전투를 이제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도산 탈환을 했어요. 이렇게 중요한 전투마다 다 제주 출신들이 다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진 입대한 분들도 많았지만 4.3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뭐 레드 컴플렉스 또 뭐 빨갱이다 이런 누명 같은 게 있어서 이걸 좀 벗고자 입대한 분들도 많았다면서요. 네, 그렇죠. 제주의 아픔 중에 하나가 아주 그겁니다. 1948년 4.3이 발발하죠. 이때는 뭐 사실은 우리 도민들이 좌가 뭐고 우가 모릅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타도에서 봤을 때 제주 사람들은 좀 빨갱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낙인이 찍혀 있고 또 군에 지금 말씀대로 군에 가더라도 육지 사람들은 우리 제주 출신들이 빨갱이 군인이라고 해서 감시를 했다 그래요. 이 사람이 뭔지 모르니까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은 그냥 해 나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 물어보듯이 살기 위해서 군에 간 사람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맞아요. 빨갱이로 몰려도 죽을 거. 그러니까 가서 내 자신을 별명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일본으로 살기 위해서 건너가서 도피 생활을 했던 제1교포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게 우리 사실 전쟁과 우리 제주 4.3을 연계했을 때 가장 우리 도민이 피해가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강승우 중위를 비롯해서 제주의 청년들이 참전했던 백마고지 전투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백마고지는 철원, 평강, 김하로 이어지는 철의 삼각지로 교통망이 서로 연결된 교차점이면서 서울로 통하는 아군의 주요 보급로였습니다. 때문에 아군은 물론 적인 중공군 역시 아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해선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군사적 요충지였는데요. 백마고지 전투는 한국 전쟁 중 가장 치열했던 전투로 기록되고 있을 만큼 아군과 중공군 간에 치열한 교전이 펼쳐졌습니다. 1952년 5월 30일 김종호 장군이 구사단장으로 백마고지에 부임해 옵니다. 내가 사단장으로 부임해 오면서 미 제8사령관과 미 제9 군단장을 만났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중공군들이 곧 백마고지로 쳐들어올 것이라는 것이었다. 부관들도 알다시피 백마고지는 우리 아군이 최후까지 지켜야 할 최고의 전략지다. 성급한 전진과 방심은 절대 금물이다. 지금부터 우리 군은 방어 태세를 갖출 것이며 공격에 대비한 연습을 전개할 것이다. 자, 모두 알았나? 네! 한국전쟁 당시 압록강에 최초로 도착한 6사단을 지휘했던 김종호 사단장의 부임으로 제9사단은 전력 재정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구사단이 방어해야 할 지역은 장성동에서 백마고지 그리고 학당리로 이어지는 약 10km의 구간이다. 이제 곧 장마가 온다고 한다. 이에 대비해 철저히 진지를 보강하고 철조망 점검 그리고 지뢰 설치 작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모두 다 알겠나? 네! 당시 백마고지에 투입됐던 중공군 제38군은 중공군 최강의 부대로 백마고지 전투를 위해 3개월 동안 백마고지와 비슷한 지형에서 모의 점령 훈련까지 마쳤고 소련식으로 완벽하게 훈련된 포병과 막강한 화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마고지 사수에 투입된 30연대. 김종호 장군과 장병들은 죽음을 각오한 전의를 다짐합니다. 장병 여러분, 이번 전투의 승패는 오로지 강철 같은 의지력과 인내심에 의해 좌우된다. 이 일전은 또한 우리 한국군의 명예와 전투 능력에 대한 평가가 달려있다. 이제 우리는 승리의 그날만 기다리고 있을 뿐 더 이상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수양제의 100만 대군을 살수에 장사시킨 을지무덕, 당태종의 30만 적군을 선멸시킨 연개소문이 구천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누가 중공군의 호적을 두려워하랴? 나를 비롯한 사단의 모든 전우들이여, 여기에 우리의 뼈를 묻자. 그리하여 우리 구사단의 빛나는 명예를 지키자. 그러던 중 추석날인 10월 2일 황급한 전보가 날아오는데요. 중공군 340년대 소속으로 국보고 출신 중령 한 명이 아군 수색대에게 투항해 왔습니다. 투항해온 중공군, 그는 놀라운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바로 10월 4일부터 6일 사이 중공군이 아군 보급로를 차단한 뒤 백마고지를 점령할 계획이라는 것과 점령 후 입을 겨울철 피복까지도 지급된 상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항해 아군은 곧바로 전투태세에 들어갔습니다. 투항군의 증언대로 1952년 10월 5일 중공군은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는데요. 하루가 넘는 긴 포탄 공격이 계속되는가 하면 후방을 뚫고 아군이 포진해 있는 중대 앞까지 진격해왔습니다. 특히 10월 9일 새로운 예비 연대로 병력을 바꾼 중공군의 개입으로 아군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니, 투항하러 온 중공군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겠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저곳이 얼마나 중요한 곳이길래 꼭 지키려고만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백마고지를 잃었을 때 우리 아군에게 오는 피해, 그거는 지금 우리 군사 분계선이 남으로 약 30km 이하 내려와서 거졌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백마고지의 중요성이라는 게 그것만 보더라도 상당한 겁니다. 그 고지 형태를 보면 올라가서 내가 88년도에 그 현장에서 답사할 기회가 있어서 올라가서 보면은 철원평야가 이 남쪽으로 쫙 곡창지대입니다, 거기가. 거기 또 하나의 역곡청이라고 있어가지고 보통은 남쪽으로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북쪽으로 흘러요, 역곡청이. 그 전쟁에서
희생당한 우리 병사들이 피를 월룩져 가지고 강이 북쪽으로 흘렀다 해서 역국천이라 이렇게 불러져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 백마고지는 꼭 사수해야 된다는 군인들이나 전략적 욕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이게 하나의 전투라 뭐 어떤 고지전이다 하는 게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지만은 우리에게 주는 임무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 군인들이 우리가 뭘 했습니까? 중공군하고 싸우는데 걔들은 숫자로 아주 앞서 있는데 우리 저기에 싸운 게 38군 산하의 3개 사단. 우리는 1개 사단입니다. 병력으로도 딸려요. 그래도 우리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계사에 이 전쟁이 기록되는 게 바로 백마고지 전투입니다. 아까 거기서 철수하면은 그 철원읍 밑으로 포천에서 방어선을 우리가 쳐야 할 이런 형편인데 이게 본격적으로 이 남침을 한 것은 아까 그 정보가 있었지만은 10월 6일부터 쳐내려온 겁니다. 10월 6일부터. 주로 중공군은 낮에보다도 밤에 이제 전투를 하는데 그 원인은 항공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낮에는 항공 폭격이 있으니까 공군력이 중공군 좀 없죠. 네, 그때는 낮았네요. 거의 미군에게 거의 제압당했으니까 그래서 10월 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열흘간 전투인데 아군이 공격해서 고지정 점령을 낮에 하면은 밤에는 중공군이 와서 또 점령을 하고 그래서 이 강승우 중위가 갈 때는 23번 간 거예요. 23번 열흘 동안이요? 열흘 동안에. 와, 열흘 밤낮 없이 그저 한두 번 바꾸는 거야, 주인이. 또 열흘 동안은 23번이나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주 치열한 전투였는데 백마고지 전투 좀 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백마고지를 놓고 아군과 중공군의 뺏고 뺏기는 혈전. 아군은 미리 지원 요청한 공군력을 동원해 주로 낮에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중공군의 역습으로 하루에 3번 백마고지의 주인이 바뀔 정도로 치열한 전투가 계속됐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아군은 모든 병력과 화력을 동원해 중공군을 한 번 더 공격하기로 합니다. 이때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30연대도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전투에 참가하는데요. 대원들은 죽음으로 백마고지를 사수하겠다는 굳은 각오로 역습 작전에 들어갑니다. 바로 눈앞에 마주한 적과의 대치. 낙엽처럼 떨어지는 전우들의 시체. 30연대 대원들의 마음속에는 증오와 복수심만이 불타고 있었는데 이들 속에는 백마고지 사수의 주역인 오규봉 하사, 안영권 하사, 그리고 이들을 이끌었던 오늘의 주인공 제주인 강승우 소위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 백마고지를 사수할 수 있었을까요? 1952년 10월 12일 오전 8시 김영선 대령이 지휘하는 30연대 대원들은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합니다. 30연대의 공격이 있기 직전 있었던 29연대의 공격 작전은 적의 기관총 화망에 걸려 이미 실패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가길 포기한 30연대 대원들. 강승우 소위는 1대대 1중대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소대장이었는데요. 이들은 중공군이 잠시 숨을 돌리고 있는 사이 기습 작전을 펼칩니다. 하지만 2시간 뒤 또다시 시작된 중공군의 중기관총 공격. 이에 30연대는 전열을 가다듬고 1대대를 진격시키지만 실패로 돌아가자 다시 강승우 소위가 소속돼 있는 1중대를 돌격시킵니다. 젠장이 빌어먹을 놈의 중공군들! 그래도 어림없어야! 우리는 죽어도 이 백마고지에서 죽고 살아도 이 백마고지에서 산다! 백마고지는 우리의 목숨보다 중요하다! 사력을 다해 사수하라! 백마고지 사수에 나선 강승우 소위와 대원들.
눈앞으로 빗발처럼 쏟아지는 포탄들, 그리고 낙엽처럼 쓰러져가는 전우들. 당시 전사자의 군번줄만도 한 트럭분이 나올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실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그야말로 백마고지 전체가 피로 물들었던 전투였습니다. 네, 작가님, 그럼 백마고지 전투가 정말 얼마나 치열했던 전투였나요? 백마고지 전투는 참 한국 전사상 상당히 치열한 전투인데 우선 그 피해 규모로 말씀을 하면은 중공군은 1만 4천여 명 사상을 당했고 우리 한국군은 3,396명. 한국군은 1개 사단이고 중공군은 2개 사단인 게 나온 것인데 그러면 포탄은 몇 발을 쏘았는데 28만 발을 쏘았습니다. 백마고지에. 그리고 중공군은 5만 5천 발을 쏘았습니다. 그러니까 산 정상이 1m가 전부 포탄에다가 부서져서 발을 디디면 전 빠져버립니다. 1m가. 푸석푸석해서 이럴 정도로 좀 시신이 갈기갈기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싸운 전투지요. 예, 그럼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께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그 시간이네요. 백마고지 전투가 치열했던 이유 중에 중공군이 무엇 때문일까요? 아니, 중공군이 뭐 이건 가장 유명한 거 아니에요? 일단 수적으로 쪽수로 네. 몸빵 했잖아요. 몸빵. 예. 그러니까 이거 뭐 솔직히 우리가 계속 포탄을 날려도 총을 쏴도 계속 그 중공군이 밀려 들어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치열했던 거 아니에요? 정답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막강한 화기를 앞세우고 거기에다 설상가상으로 예비 병력까지 총동원해 계속된 중공군의 역습. 이에 아군의 전투력도 크게 무너져 버립니다. 사태는 점점 더 악화돼 가고 더 이상의 병력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 강승우 소위는 부하 2명과 함께 6탄 공격을 결심합니다. 알아서 모아서 우리가 이번 전투를 끝내야 돼. 맞습니다. 저 우라질 놈의 중기관총을 깨부수지 않는 한 지금껏 죽어가는 우리 전우들 죽어서 다시 볼 면목 없습니다. 우리 전우들의 피가 이 백마고지에 흥건한데 우리가 사수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번 6탄전에는 제가 가장 선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국이 우리들의 죽음을 기억할 걸세. 앞으로 돌진한다! 적의 기관총 자동화 진지를 향해 6탄으로 돌진하는 강승우 소위와 안영권, 오규봉 하사. 호복으로 적의 중기관총 진지 7m 앞까지 전진한 강승우 소위. 수류탄을 던지는 순간 오른팔에 날아와 박힌 총알. 순간 옆에 있던 안영건 하사가 떨어진 수류탄을 재빨리 낚아챈 후 적의 진지를 향해 던집니다. 당시 14,000여 명의 적 사상자를 냄과 동시에 아군 역시 부상자만도 2,500명 정도에 달했고요. 전사자까지 합치면 총 3,500여 명의 안타까운 아군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때 오규봉, 안영건 하사, 그리고 강승우 소위 역시 온몸에 기관총알이 박힌 채 전사했습니다. 강승우 소위를 비롯한 백마고지 전투 장병들의 죽음으로 아군은 철의 삼각지대를 차지하게 되었고 이후 북으로 전진하는 계기를 맞이했는데요. 아들을 그리고 남편을 조국에 바친 남은 자들의 슬픔.
이후 1973년 10월 12일에는 6탄으로 백마고지를 사수했던 강승우, 안영권, 오규봉 3용사를 기리는 동상이 건립됐습니다. 이 동상은 당시 30연대장이었던 김영선 대대장이 베트남전의 사단장으로 참전했다가 전투를 마치고 돌아올 때 수거해온 탄피를 가지고 만들어졌다고 전해집니다. 저게 자동화기 때문에 이 백마고지 전투가 좀 치열했었던 거네요. 그걸 또 폭파시킨 게 아까 삼용사, 백마 삼군신이라고 하는 오규봉 하사, 안영권 하사 그리고 강승우 소위였던 맞습니다. 거였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이 아군이 담당한 것은 아까 지금 나왔지만은 부사단 30년대, 사단장은 김정호, 30년대장은 이믹순 대령, 또 그 중에 30년대에서 1대대, 그 강승우 중에는 거기 3소대장을 이제 했는데 그 전투를 하다 보니까 소대장이 다 사상을 당하다 보니까 중대장 밑에는 소위 한 사람밖에 없는 게 강승우 소위입니다. 그러니까 내중엔 뭐 이제 선임장교, 부중대장 겸 뭐 일소대장까지 다 맡은 거죠. 이제 혼자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일중대 공격을 이제 최후로 담당을 한 게 이제 10월 12일입니다. 이 공격을 해갈 때는 알다시피 저기 고지를 점령하니까 이제 산 밑에서 공격을 해 올라가는 건 상당히 힘든 과정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고지 정상에까지 이제 공격을 아군이 하다 보니 남은 게 3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중대장이 대대장 앞에 보고를 합니다. 이제 30명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는 도저히 고지까지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대하고 교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김영선 대대장이 안 된다. 우리 여기서 죽기로 다 맹세를 했지 않느냐. 공격하라. 그러니까 이제 30명 가지고 공격을 할 이런 판인데 이렇게 무모하게 공격만 하다가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적의 기관총 진지가 3개입니다. 여기서 내뿜는 화력 때문에 도저히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 중대장 9번은 대위가 신문에 회견을 한 게 있는데 적 기관총 진지를 파괴하기 전에는 도저히 정상에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 파괴할 걸로 계획을 했는데 결국 6탄전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까 강승우 이제 당시 소위죠. 이제 강승우 소위, 안영권, 오규봉 이제 일병이 30여 명 남아 있는 그 병사의 수류탄을 전부 수거했습니다. 전부 수거해서 배낭에 다 진 거죠. 그리고 하나는 안전핀을 뽑고 돌격한 거죠. 그래서 수류탄을 적진에 이제 들어가서 그걸 폭파시키니까 그 화력에 의해서 등에 진 것도 전부 폭파가 되는 겁니다. 그 진지가 파괴되고 그러니까 이제 몸이 산산조각이 다 나버린 거죠. 그래서 적 진지를 파괴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 순간 남아있는 병사가 정상으로 달아가서 대한민국 만세를 이제 부른 거죠. 그러니까 대대장은 뒤에 있다가 아까 교대시켜달라고 했는데 어느새 대한민국 만세 소리가 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 그렇게 한 거죠. 이 10월 12일 날 그 강승우 등등 아까 6탄 3용사가 점령을 했는데 계속 확보를 했어요. 그 후도 중공군이 계속 한 3일간 15일까지 계속 들어왔지만은 그 확보를 했기 때문에 우리 철원읍이 우리 땅이 되고 철원 평야도 우리 땅이 되고 포천 연천도 방어가 되고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백마고지 그래서 뭐 동상을 괜히 세워드리는 게 아닙니다. 많은 업적이 있기 때문에 세워드린 거지. 예. 자, 어쨌든 백마고지 전투 승리를 이끈 위대한 업적이긴 하지만 또 지부장님께서 봤을 때는 어쨌든 아버지를 잃게 된 또 가슴 아픈 이야기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얼굴 한 번도 못 보셨죠? 그렇죠. 못 봤다고 봐야죠. 뭐 얼굴 기억이 없으니까요. 아버지에 대한 그 존재를 내가 어릴 때지만은 가마득하게 어른들이 얘기해 주면서 하니까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걸 느끼는데, 확실하게 몇 년도 기억이 안 나는데 53년도에 아마 그 훈장을 받았으니까 저희 동네에 그 시골에 옛날에 미군이 들어올 리가 없어요. 찝차를 타고 오니까 나는 도망을 다녔대요. 이제 같이 가려고 이제 태우러 이 미군 모슬포 부대로 모시고 가려니까 울면서 도망을 갔다는 그런 우리 저 어르신들이 얘기고,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모시고 가서 바로 그 은상 훈장을 미군 부대에서 직접 제가 이거죠? 받은 적이 있어요. 네, 이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갖고 싶다. 그 아버지 존재를 그때 처음 느꼈던 걸로 생각이 되고, 또 유년 시절에 솔직히 말해서 저걸 자랑 삼아서 가슴에 저 세 개를 다 달고 애들한테 자랑하고 뛰어놀던 그 기억이 지금 햇빛이 납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의 그 영광과 그 명예가 다 자식인 내가 누리겠구나 해서 다 하지 못한 거에서 좀 부끄러움이 좀 느끼고 있습니다.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으시죠. 제주도 전체 영광이에요. 네. 근데 또 유족회 활동도 하시잖아요. 뭐 이 활동을 하시면서 또 우리가 모르는 숨은 영웅들 많이 만나 보셨을 것 같아요. 전쟁 영웅이 100인이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제주 출신이 4분이 있어요. 예. 그 4분이 고태문 대위, 또 김문성 중위, 또 한규 상병. 예. 여기서 저희 아버님까지 4분이 이제 전쟁 영웅으로 이제 선정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외에도 우리 4분의 그 전쟁 영웅보다도 이름 없는 전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 많겠죠. 예. 그래서 저희가 우리 대한민국 전몰공격 유족회라는 게 돌아가신 분들이 가족들이에요. 그렇다면 지부장님, 숨겨진 막 유명하지 않지만 그 제주 출신의 영웅 혹시 누구 소개해 줄 만한 분 없을까요? 저희 아버님 동기면서 이분은 6.25하고 좀 관계가 없겠지만 물론 6.25 참전 용사였습니다. 베트남전에 참석했다가 귀국 이틀을 남겨놓고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후임 왔지만 대대장이 왔지만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간다고 해서 자기가 가서 베트콩한테 포위돼 있는데 부대원들을 다 철수시키고 혼자 남아가지고 혼자서 총알바지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훈장, 태극 무공훈장을 추서했고, 또 우리 장성그 보병학교에 가면 큰 동상이 세워 있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님도 같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제주에도 2006년인가 내가 알기로는 그 옛날 그 우리 충현묘지 입구에 동상을 세워 있었는데 국립포구원으로 바꿔지면서 그걸 철수에다가 다른 곳에 이제 모시고 있습니다. 이분도 정말 훌륭한 분, 정말 참 군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께서도 제주의 수많은 참전 용사분들을 만나셨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 혹시 계실까요? 박평길이라고 하는 분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네. 이분은 원래 출생지는 제주시 이도동이지만은 서귀포에 살다가 입대를 했는데 최전방에 이제 가게 되는데 고성군 수동면 건봉산 지구에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건봉산에서 200m 북쪽에 있는 564고지라는 564m 되는 고지를 점령을 해야만 되는데, 그건 인민군이 있는데 이걸 점령을 할 희망자를 모집을 했더니 그 제주시 출신 고남마가 소대장을 하는 이소대가 이제 지원을 한 겁니다. 그 밑에 이제 박평길이가 2분 대장이죠.
그런데 그것은 돌산이 돼서 공격이 정면으로 용이치 않아요. 옆으로 돌기 전에는. 그런데 그거를 어쨌든 공격을 했습니다. 그 낮에 공격을 했는데 공격을 해 가는데 적이 저항이 너무 완강하니까 올라가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평길 분대장이 앞으로 나선 겁니다. 나서니까 이제 적탄이 날아올 거 아니에요. 이제 엉덩이에 적탄을 맞았는데도 수류탄을 적 그 도치카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 성공했어요. 10명이 복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전 소대원이 함성을 지르면서 올라가면서 이제 총검수를 하는 거예요. 백병전을 벌이는 거예요. 그 백병전을 벌이면서도 적군을 무찌르다가 이 박평길 이 분대장은 적탄에 전사합니다. 그런데 5.6사고지는 끝끝내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인가 이 도보훈청에서 이달의 전쟁영웅으로 된 겁니다. 자, 오늘 또 책을 가지고 나와 주셨는데 이게 직접 작가님께서 쓰신 책이신 거잖아요. 제가 이걸 전부 그 용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증언을 듣는 겁니다. 이제 증언을 전부 들어서 그것을 이제 증언만으로 그게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 이야기 또 책자의 그 전쟁 관계 책자에 대비를 하면서 거의 오류가 없게 14권을 제가 14권이나요? 13년간에 만들었습니다. 그럼 몇 분이나 만나신 거예요? 354명. 354명을 만나시고 354명 중에 전사자는 만난 건 아닙니다. 네. 13년 14권. 와, 근데 이게 2008년부터 보니까요. 다 글이에요. 사진도 거의 없어. 그러니까 이거 400페이지가 넘는 걸 다 쓰신 거예요. 그걸 14권씩이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서울도 가서 용사들을 만나고 부산도 가서 만나고 포항도 가서 만나고 그렇게 해서 거기 아는 인연이 있으면 좀 모이게 해달라 기행해서 기록을 하고 녹음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354명을 남겨놨으니까 다행이지. 지금 거의 돌아가 버리거나 살아계신 분이 몇 분 계신데 그건 대화가 안 됩니다. 그분들은 지금 이 시기. 그러니까 제 후에는 이걸 한 10년 전부터 더 전부터 작성을 해서 제주도뿐이 많은 분들을 수록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은 그건 후회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아니, 작가님 지금 나이 연세가 조금 있으신데 이 고령의 나이에도 이 책을 집필할 수 있는 이 원동력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주도의 애국열, 애국심.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전쟁 기록하면서도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고 조국을 살리겠다고 하는 그 정성. 지금 우리 젊은이들 뭐 물론 애국자들이지만 그때 그 정신 따라가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그 정신만은. 맞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반성도 해야 될 것 같고. 예. 어쨌든 오늘 강중희를 비롯해서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웅들을 만나봤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이름들을 또 처음 듣는 분들도 분명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에게 어떤 이야기 좀 전해주고 싶으신지요? 그 전쟁이라는 거는 하나의 역사입니다. 우리 세계사를 보더라도 거의 전쟁이 역사죠.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보존하는 게 우리들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거 있다면 아버지 기념 사업을 아는 분들과 상의해서 한번 하고 싶은 소망이 있고요. 우리 육돌이 정말 어떤 방법이든 국가의 도움을 받고 자란 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맞죠. 예. 예. 그렇지만은 지금의 당장 조그만 시혜보다는 돌아가신 분에 대한 선양 사업이 우선돼야 되고 생각합니다. 뭐 알다시피 보훈은 국가의 품격입니다. 보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국가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누가 이렇게 어려울 때 나가서 싸우려고 그러겠습니까? 안 싸웁니다. 그래서
저 보훈이라는 것은 국가 공헌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희생적 국가 공헌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훈 가족에 대한 예우가 또 제대로 그렇죠. 잘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 느껴야 할 것은 경제는 한 번 쓰러져도 노력하면 우리 재건이 가능합니다. 안보는 한 번 쓰러지면 그만입니다. 이걸 명심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안보 제일주의입니다. 이것에서는 뭐 누구나가 뭐 예외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 6.25 전쟁도 한 치 땅이라도 그저 얻은 게 없습니다. 다 피 흘려 얻은 겁니다. 이걸 우리 후세들이 좀 기억을 좀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두 분의 이야기가 잘 전해졌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실 씨는 오늘 이 시간이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작가님이 이렇게 목이 메일 때마다 제가 눈물을 참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실은.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역사의 이제 산 증인분들을 만나서 너무 기쁘기도 했고, 또 호국 보훈의 달이잖아요. 저한테도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다시 떠올린 그 이름들이 6월에만 반짝였다 사라지는 그런 기억들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이 오래오래 기억되길 바랍니다. 네, 강승우 중에 그리고 이름 없이 헌신한 수많은 제주의 또 6.25 전쟁 영웅들 그 이름 하나하나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의 뿌리가 아닐까 싶은데 우리가 절대 그 이름 하나하나 잊지 않고 오래도록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까 하는데요. 함께해 주신 두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제주 역사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